네,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요, 우리 생글 독서 논술 방화 본점에 출석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법 특강이에요. 제목은 공부법 특강인데 내용은 이제 생글쌤의 잔소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마음에 와닿는 잔소리가 되도록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한두 번씩 다 했던 얘기고 또 몇 번씩 중요한 건 반복해서 했던 잔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참에 밀도 있게 요 얘기를 쫙 들어보면서 좀 이번 학기를 반성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습니다. 사실 우리 저 생글 독서 논술 프로그램 자체는 인문 고전 읽기로 문해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상 상위 5% 10%는 돼주는 아이들이 들어와야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소화하고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학기에 사실 이제 과목별 지도를 처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네,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아이들이 몇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채찍도 되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원래는 모아놓고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시간이 충분히 맞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 강의로 대체합니다. 네, 본 영상은 반드시 다 듣고 읽고 보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서 자신의 학습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지금 요거 읽기 시작하는 순간 책상 정리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필기동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리 꼬고 있는 녀석 다리 꼬지 말고 등을 이제 사장님 자세로 기대고 있는 친구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대의 코앞에서 생글쌤이 눈을 부릅뜨고 1대1로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예의를 갖춰서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집중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세 바로 하고 정돈한 상태로 합시다. 자, 안 돼 있으면 잠깐 스탑하고, 네, 멈췄다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영상 재가동하세요. 자, 우선 공부법 이전에 학습 동기가 중요하겠죠. 왜 공부하냐? 도대체 왜 공부하냐? 자, 지금 이 영상 보는데 엄마가 시켜서 하는 초딩 마인드면 이거 듣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이 영상은 전제가 뭐냐면 네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든 뭐 공부 좀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네, 꽉 차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있다. 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시켜서 지금 이거 보고 있거나 듣고 있으면 그냥 보지 마요. 네. 우리 공자 선생님도 뭐라 그랬냐면 한 귀퉁이를 들어서 나머지 세 귀퉁이를 들어볼 만큼 진지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물며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저처럼 한참 미달인 선생님은 반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과 성의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 중학생에게. 사실 이것은 중학생을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학습 동기가 다 있어요.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능입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분사형이에요. 그 사피엔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종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신기한 상태예요. 인간은 더구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가 되어라. 주체가 되면 알고자 하는 본성이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두 번째는 중학과정의 지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을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기관으로서 이 중학
교과 과정까지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나는 별로 뭐 스카이 관심 없고 나는 내가 인서울 하겠어요. 나는 공부 별로 잘 취미 없어요. 나는 공부 아니라 다른 길이 내 인생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닥치고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중학과정까지는 일단 그냥 의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 모르면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거. 적어도 내 직업이 미래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식한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학교육은 상식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꼭 나는 공부로 대성할 사람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닥치고 일단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공부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네. 그때는 좀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난 공부 말고 좀 다른 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쪽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 그건 그때 가서 찾으시면 돼요. 네. 고1 때 생각하시고 지금 중학과정이다. 그러면 일단은 열심히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마음의 문제를 자꾸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해도 안 느는 애들의 거의 90%는 요 다음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정적 마음이에요. 난 해서 뭐 해? 뭐 재미없어도 되고 하기 싫어도 있고 나 같은 녀석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배움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머리를 덜 쓰죠. 그러니까 머리가 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진 머리를 가지고는 해도 더 잘 안 되죠. 가동을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뭐가 생겨요? 부정적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요 악순환의 고리. 부정적 마음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고 머리는 게을러지고 그래서 해도 안 되고 또 부정적인 마음 생겨요. 좀 더 쉬운 접근으로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엄마가 시켜요. 시키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공부의 주체가 돼야 돼. 내가 주인이다. 나는 이거 알아야 된다. 나는 이거 알아내고 말 거다. 나 이것도 이해 못하는 이 바보는 되고 싶지 않다. 최소한 평균 이상의 사람으로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죠? 평균 이상이 뭐예요? 사실 15살 나이면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잠재력을 가진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높은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 우주에 너 같은 녀석 너 하나야. 높은 자존감을 가져요. 중학 공부는 머리 상관없어요.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솔직히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 머리 상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능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점수 안 나온 애들은 계속 안 나와요.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나 중학 공부는 하면 누구나 점수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죠. 중학교 때도 열심히 안 해보고는 처음부터 단정 짓는 거죠.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에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인생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난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예요. 중2병. 자, 좀 더 공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모든 과목의 학습 원리는 같아요. 과목별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원리는 같다. 예습, 수업, 복습. 예습, 수업, 복습.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어떤 선생님들은 예습이 중요하다. 글쎄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해본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습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예습도 다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 다 필요 없어가 아니죠. 복습이 되려면 예습, 수업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셋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복습이에요. 왜? 우리는 까먹어요.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모든 공부에서 이 원리가 암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가 없는 공부는 없어요.
저희 때는 하도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암기는 잘못된 방식이야.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에는 다 암기가 들어가요.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잘할 방법 없습니다. 수학 공식 안 외우고 수학 잘할 방법 없어요. 국어 문법 안 외우면 시험 다 망칩니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역사를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을 쳐요? 네? 이해만 하고 어떻게 칩니까? 모든 과목엔 암기가 필연이에요. 네. 그러면 머리에 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암기가 잘 안 돼요. 저는 잘 못 외워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암기를 잘 못해요. 이해는 하겠는데 암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이해는 된다. 그러면 암기는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암기가 안 된다는 건 그거는 게을러서 그래요. 암기는, 네, 그렇죠. 노동입니다. 암기는 노동이에요. 게으른 머리는 있어요. 그죠? 나쁜 머리는 없습니다. 네, 나쁜 머리라고 자꾸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암기를 안 하니까 암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암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암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암기하는 자신만의 꼼수도 생기고요. 부지런하게 외워야 돼요. 네. 물론, 나쁜 머리는 없고 게으른 머리는 있다 했지만, 네, 그래도 좋은 머리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 부럽죠. 그죠? 나는 한참을 봐야 이해하겠고 한참을 외워도 금방 까먹는데, 어떤 애들은 금방 이해하고 쓱 보고 외우는 애들 있죠. 짜증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외워야지. 나는 천재도 아닌데. 천재도 아니면서 암기 안 해도 돼요. 진짜 나쁜 게으른 머리입니다. 암기 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마치 내가 제3의 존재가 된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너 진짜 아는 거 맞아? 대충 뭐 아는 것 같아요. 자, 대충 아는 느낌이 와요. 뭐 이쯤 하면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언제 내가 안다는 거냐? 안다면 이해한 것이고, 이해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말할 수 있다. 그럼 네가 지금 이해한 거 한번 써봐. 네가 지금 이해한 걸 한번 말해봐. 안다면 또 하나는 기억한 것이고, 기억한 것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기억한 게 없는 거죠. 기억한 게 없다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됐는데 안 것처럼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 친구 많이 있었죠. 생글쌤이 알려줄 때는 막 진짜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생글쌤 역사, 사회 수업, 국어 수업, 제가 정말 그 일타 강사처럼 재밌게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해줬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을 땐 나 저거 다 공부된 것 같고 아는 것 같았지만 시험지 받아놓고 어때요? 아니었죠? 그거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내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 단계인데 이쯤 하면 안 거라고 게으르게 지나갔거나 스스로 속이고 지나간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메타인지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를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당나라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하고, 그죠? 조용조 부병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안 보고 말해보자. 나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그걸 잘 못하겠으면 친구끼리 확인 질문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 공부할 때. 네. 자,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너 네 말해봐 한번. 외운 거 말해봐. 시험 전에 그런 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시켜 질문하기.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문제풀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부했고 알게 됐으면 안 보고 문제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답이 다 보여요. 근데 분명히 이해한 것 같은데, 알았던 것 같은데 답이 안 보인다?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 아직 아는 게 아닌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시험 준비에서. 자, 그런데 요 다음 되게 중요해요. 예습, 복습, 메타인지 모두 무엇의 문제냐?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될 건 그대에게 공부 습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공부 습관. 시험 기간에 바싹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건 습관이 없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 네. 하루, 매일매일, 그죠? 일정한 간격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찝찝한 게 습관이에요. 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뭐 좀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아침마다 이제 쾌변을 보는 습관이 있다. 그렇죠. 아침에 쾌변 못 보면 찝찝한 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습관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공부 습관. 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요.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는 방에 문 닫고 들어가 있으니까 애가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죠. 아닐 수 있어. 공부 습관이 잘못해서 3시간을 방문 닫고 앉아 있었는데 집중하고 공부한 시간은 30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또 그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뭐 나는 공부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된 습관이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물리적인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그렇죠.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공부 습관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없다면. 그러면 공부 습관 만들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계획 짜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냐? 어떤 친구들은 그래, 좋았어. 마음 정했어. 나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막 100가지 열심히 디테일하게 5분 단위로 짜면 그 계획은 쓸데없습니다.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대충 짜요. 그것도 휴지 조각입니다.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주간 계획을 짜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주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나는 뭐 한다야. 예. 그쵸?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생글을 갔다 온다. 그 다음에 생글 갔다 와서 씻고 간식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뭘 한다. 요게 계획이에요. 주간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짤까요? 그냥 빈 종이에다 찍찍 그어 놓잖아요. 그건 내가 내 계획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공부 습관을 이번 방학 때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요. 자, 문구점 가세요. 그래서 다이어리 사세요. 다이어리 살 때 싼 거 사지 마. 비싼 거 사세요. 왜 그러냐면 다이소에서 싼 거 사놓으면 내 계획도 내가 싸구려로 취급하게 될 수 있어요. 예. 마음 먹고 2만원, 3만원짜리 다이어리 빡 사봐요. 그러면 그 돈 쓴 게 미안해서라도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거 아까운 돈 아니에요. 네. 차라리 편의점을 한 몇 번 덜 가고 말지 다이어리 좋은 거 삽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을 짠 다음에 적어도 한 달은 실천해야 돼요. 작심삼일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왜냐하면 지금 이거 왜 하냐면 습관 만들려고 하잖아요. 습관이 되려면 최소 30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50일이라고도 얘기해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 한 달 정도가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이 계획을 짜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위 10%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건 양심 없는 겁니다. 네.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진짜 내가 공부 제대로 이왕 하는 거 잘해보고 싶으면 반드시 지금 당장 다이어리를 사서 주간 계획 짜고 한 달 동안 습관 붙이기 연습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공간의 주인이에요. 그죠? 공간이란 게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방이고 책상이겠죠. 특히 책상이겠죠. 책상 주변이겠죠. 책상 위에 막 이것저것 쌓여 있어요. 서랍 속에 이것저것 뒤죽박죽 있고 책꽂이에 막 책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막 놓여 있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건 곧 뭐냐면 질서고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당장요. 책상 위 정리, 서랍 정리, 책장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의 책만 책상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 개를 쌓아놓고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극도로 드뭅니다. 분산되면 안 돼요. 30분을 공부해도 집중하려면 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시선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중요한 건 책상 정리일 수밖에 없죠. 네, 책상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도둑이 있어요. 또 시간을 줄줄 빼먹게 만드는 도둑이 있어요. 그 시간 도둑이 있어요. 모모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시간 도둑이 아니고 진짜 시간 도둑이 있어요. 근데 그 도둑은요. 내가 허용해야 활동해요.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못해요. 자, 도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멍 때리는 도둑도 있어요. 내가 멍 때리니까 그 멍 도둑이 들어와서 네, 시간을 야곱야곱 먹죠. 음악 도둑도 있어요. 음악 틀어놓지 않으면 난 공부가 안 되는데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공부는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정보거든요. 자, 글이라는 것도 정보예요.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네, 반드시 깎아먹습니다. 차라리 정말 음악 듣고 싶으면 그 가사 없는 거 들으세요. 네. 아니면 듣지 말고. 네, 힙합 이런 건 진짜 그거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영어 가사는 어때요? 어차피 영어 안 들려요. 자랑입니까? 네, 어쨌든 음악 멀리하세요. 그것도 도둑이에요. 네,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엇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지는 다 아시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옆에 딱 놔두고 공부하는 순간 그거 정말 안 돼요. 물론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평소에 책상 위에 공부해야 될 책과 스마트폰이 같이 있으면요, 우리는 같이 만지작 합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카톡 하나만 오면 그거 확인하면서 폰을 킵니다. 그리고 5분 10분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다고. 맞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는 확실한 건 이거야. 내가 지금 얘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확실하게 나는 얘는 내 시녀이고 도구다. 정직하게 맞다면 그러면 제가 뭐라 안 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같은 밀폐된 공간 안에 나하고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지 않게 합니다. 네. 스스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자, 이 영상을 지금 제 기준이 맞다면 어머니들도 다 듣고 보고 계실 텐데 아이하고 잘 협상을 하세요. 자, 여러분도 어머니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방문 밖에 주머니 하나 걸어놓고 엄마, 나하고 이 핸드폰하고 동시에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이 닫혀 있는데 문 바깥에 핸드폰이 주머니에 없으면 그때는 무조건 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인격적인 협의를 거쳐서 한번 스스로를 통제해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2시간 방에 들어가자 있는데 1시간 폰질하고 있으면 뭐하러 그래야 돼. 차라리 2시간 초집중하고 나와서 떳떳하게 30분 마음껏 갖고 놀아. 그 비율 분배를 또 협상해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 4시간 공부할 때마다 1시간씩 폰합니다. 자, 그럼 4시간 집중하세요. 어영부영 4시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다가 공부 한 척 해놓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됐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쌓였죠. 엄마한테 짜증이나 부르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그래요. 스마트폰 폰 단속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도움닫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우선 영어 과목부터 볼까요? 영어. 네. 자,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5년, 10년 영어를 했는데 영어가 안 느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죠. 그거 왜 그럴까? 영어는 외국어예요. 과목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하나 장착하려면 굉장히 밀도 있는 시간의 그 기간이 필요해요. 한 1, 2년 완전 미쳐서 푹 빠지는 시간이 없으면 그 언어가 내 뇌에 세팅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어는 계속 밑바지독에 물 붓기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과목이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언어 자체로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라는 과목은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문제 풀고 계속 단어 외우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네, 모든 외국어는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밀도 있게 빡세게 빡 몰아붙이잖아요. 하루에 4-5시간씩.
그다음부터는 확 쉬워져요. 근데 그 기간이 없으면 계속 셉니다. 지금 중3이라면 밀도 있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1년 동안 몰아붙이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2면 도전해 볼만하고, 중1, 아직 초등학교다. 그러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초등 고학년, 한 5,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밀도 있게 영어에 몰빵해버리면 그거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져요. 남들 고등학교 가서 영어학원에 막 50만 원씩 써가면서 2시간씩 그 학원 다니고 학원 숙제하고 그럴 때 영어책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돼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밀도 있게 시간을 이 1년 반에서 2년 동안 빡세게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그 기간이, 그런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것 같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영어 공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글 읽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중심입니다. 수준에 맞는 독해집을 무조건 삽니다. 자, 여기서 좋은 독해집이라고 할 때 수준에 맞는 독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내 수준에 맞는지를 알 수 있냐면, 한 문단, 글 전체가 아니라 한 문단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문맥상 대략 의미 파악이 되는 것 같다. 그게 내 수준에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 한 지문에서 보통 3패러그래프 정도가 한 지문으로 나올 테니까 2-3개 정도 단어가 모르면 풀만한 독해집입니다. 그걸 삽니다. 네, 펼쳐보고 확인하고 사시면 되겠죠. 특별히 요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디오 파일로 있느냐,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된 파일이 제공되느냐 아니냐. 제공되지 않는다, 그거 사지 마세요. 제공되는 걸 사세요. 네, 추천하는 것은요, Reading Expert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이 기초 단계로 1, 2, 3, 4,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단계로 3권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사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뽀개버리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영어가 확 쉬워집니다. 근데 뽀갠다라는 의미가 뭐냐? 자, 생글쌤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자, 모든 지문은 최소 5번이다. 모든 지문 5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5번이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그렇죠, 사전 없이 문맥에서 모르는 어휘 같은 것도 파악해 가면서 사전 없이 쫙 읽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독해집이니까 한번 읽고 문제 풀겠죠.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 체크를 하겠죠. 자, 오답 확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틀린 문제만 딱 보고 가요. 이게 정답이었네, 넘어가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답을 확인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지문에 있는 내가 몰랐던 단어, 애매했던 단어 다 체크해서 이잡듯이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문을 다시 읽는 것이 2번째 읽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읽기는 뭐냐? 내가 소리 내서 읽습니다. 소리 내서 지문 전체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소리 안 내고 눈으로 한번 또 읽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 오디오 파일, 제가 오디오 파일 읽는 것을 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눈 감고 들어보면서 귀에 선명하게 와서 박힌다. 그러면 통과. 근데 듣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 5번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지문을 소리 내서 읽고 소리 안 내서 읽고 반복합니다. 오디오 듣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 오디오로 들었을 때 모든 텍스트가 내 머리에 박힌다. 그때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나 그럼 이 지문 끝냈어. 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독해집 하나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네,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독해집에 사용했을 때 한 권이 끝나는데 최소한 Reading Expert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준으로 간다면 한 보름 정도, 한 20일, 네, 아주 심하면 한 달 걸릴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안 나쁘거든요. 한 달에 한 권을 이잡듯이 해서 한 권 끝낸 거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쌓여가요. 언어적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일 바보같이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단어장 들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90년대 스타일. 예전에 우리 제가 그 영어 선생님 좀 한 분 좀 애매하게 여기 좀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단어장 암기시키기. 아니에요. 예문으로 외우는 거, 예문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어휘는 문장 안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어는 다이성을 갖거든요. 그걸 단어장으로 1번 뜻, 2번 뜻, 3번 뜻 죽어라 외워도 문장에서 생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문은 필수입니다. 단어 암기할 땐 예문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단어장 만들면서 세월 보내지 마세요. 어떤 애 보니까 단어장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어놔서 그래놓고 하나도 안 외웠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서점에 가면 좋은 단어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어를 외우죠. 단어장 들고, 단어집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부분 단어집들은 어떻게 돼 있냐? 일일 학습이 가능하게 분량이 나와 있어요. 구성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0분이면 한 번 다 하루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쉬는 시간에 틱틱틱틱 끊어가지고 보면 돼요. 그죠? 반드시 어휘 중심으로 반복하고. 네. 그래 놓으면 그것은 나중에 그렇죠. 독해집 공부하는 시간을 또 단축시켜주는 윈윈이 되는 거죠. 추천은 어휘 끝이라는 제목이 있는 시리즈가 있어요. 중학과정 2권, 고등학교 과정 2권 있어요. 그래서 예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4권을 한 대략 고1 때까지 소화해내면 일단 수능 지문은 어렵지 않을 거다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언어예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몰아서 4-5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영어는 시험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 자체로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발목 잡아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잡습니다. 중학생이라면 매일 2시간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 2시간이에요. 기본. 자, 그런데 요거 조금 줄이고 싶으면 저녁 때 2시간마다 확보하는 게 힘들다. 자, 언어 공부기 때문에 요게 가능해요.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는 시간에 단어 외우는 걸 미리 해놓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10분 더 해놓는 거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공부는 조금 어려운데 영어 단어 외우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면 정말 30분 1시간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주 노출되는 거. 내 눈과 귀가 자주 해당 외국어에 노출되는 것이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 반드시 이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얘기가 나오죠. 문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제일 못하는 방법은 문법 문제집 사가지고 그것만 딥다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리딩 중심이에요. 독해집 중심이에요. 독해 잘해야 돼요. 네. 독해를 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감각이 습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 문법만 알면 독해집을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독해집을 갔는데도 내가 어순부터 헤매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직 그 기초 문법 책을 봐야 될 수준이겠죠. 그래서 짧게 문장 예시 나와 있는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 문법 끝나면 바로 독해집으로 들어가고 독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해 수준 끌어올리면서 나서 문법을 보면 그때는 문법이 쉬워요. 반대로 문법 먼저 접근하고 영어 공부하면 영어는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법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80년대, 90년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독해집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리딩 엑스퍼트 시리즈 그렇게 7권을 5번 이상씩 해서 마스터하는 거를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놓는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끝내놨다. 그러면 진짜 영어가 획기적으로 쉬워져 있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한 시간이에요. 진짜 꾸준한 시간. 여기야말로 습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습관 없이 영어 공부 잘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자, 저랑 좀 상관 있는 과목은 현재 아니지만 수학이에요. 자, 수학.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저한테 수학 문제 풀어보라면 다 까먹어서 잘 못 풀어요. 그렇지만 한때 수학 공부 잘 했었어요. 네. 수학 영재술도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봄직하겠죠. 자, 대한민국 입시에서 요구되는 수학은 응용보다는 뭐다? 숙달이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단계가 개념 장착하기예요. 자, 수학 모든 문제집이건 교과서건 모든 단어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며 시작해요. 그렇죠? 그 개념을 먼저 나한테 장착을 해야 돼요. 개념이 장착됐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일단 개념은 장착됐다예요. 자, 개념이 장착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공식은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네. 이해했으면 외우기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외우고 보세요. 일단 나중에 이해될 수 있어요. 문제 풀다가. 네. 그러나 개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장착하고 공식 외웠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연습 문제 풀이 이거는 다다익선. 자,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집을 그 학년별로 2권 정도는 수학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내가 수학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면 한 학기에 문제집 2권 푸는 거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습관이 없어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수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개념 위에서 개념이 쌓여요. 그러니까 뭐 앞에 개념이 이해돼야 그 다음 개념이다. 이거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개념을 다 하기 전에는 다음 개념으로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새는 바가지입니다. 해당 챕터에서 대략 오답률이 20% 미만 안 나오면 다음 챕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풀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해요. 2권 이상은 완벽하게 풀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추천 교재는 뭐 없냐고요? 지금 있는 거 책상 위에서 놀고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푸세요. 귀신같이 알죠, 내가?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수학학원들의 문제인데 대부분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요, 수학을. 그리고 어머니들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선행학습 열심히 하는 수학학원이 좋은 학원인 줄 아세요. 아닐 수 있어요. 자, 왜냐면 개념 위에 개념 쌓기인데 오답률이 막 40% 50%인데 진도는 나가버린다고요. 걔는 그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돼요. 내 수준과 내 속도에 맞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붙들고 시간 축 내고 있다. 오답 계속 반 이상이 오답인데 계속 그거 시간 보내고 있다. 안 돼.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80% 이상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걸로 다다익선 문제 연습하세요. 뭐다? 응용보다 뭐가 먼저다? 숙달이 먼저다. 네. 그렇게 하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네. 나만의 속도와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정말 한 땀 한 땀. 네, 노동이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한 땀 한 땀 가다 보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요. 중학 수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가야 본격적으로 어려워지죠. 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러나 개념 장착과 문제풀이 연습 내공이 쌓여 있다. 중학 과정에서. 그때부터는 응용 문제에도 덤벼볼 만한 상태가 됩니다. 왜 응용 문제 못 푸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답률 아직 40, 50 나오고 있는데 계속 넘어가고 선행학습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재밌어지죠. 응용 문제를 풀면서부터 수학은 유추해보고 정답이 도출됐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쾌변의 쾌감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져요. 네, 그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노가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가다. 자, 영어 수학 얘기였어요. 제 전문 분야 국어는 하도 많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해서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반복이라는 것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국어가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국어 공부는 전시와 평시로 구분을 합니다. 시험 기간 전시, 시험 기간 아닌 평시. 자, 그러면 일단 전시 체제. 교과서, 자습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를 전시체제로 보시면 되냐? 다른 암기 과목들은 시험 전주가 전시체제라고 가면 되는데 국어는 한 3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그래서 교과서, 자습서를 필수로 구매하고 구석구석 다 읽고 필요한 건 외우고. 뭘 외워야 되냐? 거기 그 자습서 보면 이거 외우라고 써 있어요. 이건 외우세요 라고 써 있는 건 외웁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는 기본으로 풉니다. 그리고 저랑 공부를 한다면 제가 해당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소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그 다음에 그 평가 1차, 2차 막 그래서 한 300개 정도 평균 풀고 있죠? 그렇죠? 시험 전 2주 동안은 여기 와서 계속 문제 풀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선생님들은 문제를 낼 때 창의적으로 내지 않으세요? 창의적으로 안 내고 교과서 홈페이지들마다 문제 은행식으로 다 요새 나와 있어요. 어떤 사이트들은 심지어는 난이도를 내가 값을 주고 문항수를 주고 그 다음에 객관식 몇 개, 뭐 주관식 몇 개 딱 설정해서 입력시키면 바로 문제가 파일로 아예 출력돼서 쏴줘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애들이 시험 전에 다 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선생님이 걸리지 않는 이상 90점 이상은 100%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 열성 있는 응용을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 부지런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조금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이 중요해요. 그런 선생님일수록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안 했다예요.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만들어 와서 그걸로 수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프린트물을 완전히 숙지하고 외운 상태에서 응용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반별로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생님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프린트물이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교과서, 자습서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되게 돼 있다. 그러면 바보라도 80점대는 나오게 돼 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게 문제예요. 국어는 그러면 전시체제에서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냐?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가는 순간 국어는 완전히 발목 아니라 아예 우리를 늪으로 끌고 갈 겁니다. 평시체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성적 갈라집니다. 평시, 평상시. 자, 셋으로 나눴습니다. 문학, 비문학, 문법이에요. 자, 문학에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중학국어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뭐 읽고 있냐 들여다보면 대부분 청소년 문학 읽고 있어요. 그거 문해력 증진에, 독서력 증진에 1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생글쌤하고 고전 읽기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청소년 문학보다는 우리문학 고전, 우리문학 대표작 중심으로 읽는 걸 추천해요. 이거 어디서 확보하냐면 서점에 가면 중학 필수 대표 단편 소설 뭐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독서 욕심이 있다면 그 박경리 작가나 그 정도 급이 되는 유명한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이 방학 때나 시험 끝났을 때 한 권씩 읽어내는 거 그거 아주 추천합니다. 네, 아니면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소설은 그렇고 시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죠. 교과서에는 시가 한두 편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그것은 전시체제에서 하시면 되고, 평시에는 시를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학기에 현대시 70편을 다 봤습니다. 보면서 이 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감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가는 순간 모평 문제에 전혀 모르는 듣보잡시가 팍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해석하는 감각 익히는 거랑 그 시 해석에 사용되는 용어
무슨 법 그런 기법을 머릿속에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편 100편의 현대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죠. 네,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신문 논술문 읽기, 생글쌤하고 함께하는 칼럼 읽기, 다양한 칼럼들을 읽죠. 그죠? 다양한 분야 진짜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혹은 더 욕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한다면 고교 독서 평설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정기 구독 강추드립니다. 네. 고교 독서 평설에 나오는 글들의 수준은 생글쌤과 함께하고 있는 칼럼 읽기 수준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난이도는 저랑 하는 칼럼 읽기가 더 높은 건데 그래도 중학과정에서 비문학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하게 되는 데는 고교 독서 평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고교인데요? 고등학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학생 때 하세요. 고등학생 가면 요거 읽을 시간 없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자, 문법. 문법은 별도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해요. 문법만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문법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강해요. 시험 전에 해당 그 범위에 나오는 문법을 다 공부를 했고 문제를 풀었는데 딱 2달만 지나서 문제 내주면 다 까먹었어요. 품사가 뭐더라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문법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한 번에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을 한번 잘 내놓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네. 왜냐하면 이것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모평 가면 바로 문법 문제 4-5문제가 필수로 나와요. 평소에 정리 안 돼 있으면, 평소에 다 휘발되고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중학국어 문법 총정리라는 책을 가지고 문법을 몇 달 동안 밀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해당 문법 범위에 대해서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예요, 국어. 그 다음은 저랑 관련 있는 나머지 암기 과목 2개만 하겠습니다. 암기 과목은 사실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벼락치기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역사 공부는 벼락치기가 통하는 과목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시험 전에 몰빵해서 열심히 안 봐놓고 역사는 제가 평소에 잘 압니다. 그럼 시험 망쳐요. 네. 자, 그렇지만 시험 기간에 닥쳐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암기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역사 공부 역시 평시전시 나눴습니다. 평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역사를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이야기 흐름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도. 이 나라 옆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아야 인과관계가 엮여져요. 중국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한국사가 인과관계가 따져지는 거예요. 근데 지도 모르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표. 이걸 촘촘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네, 대략 몇 세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예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사건이 따라와. 자, 그러니 개괄적인 연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기보다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게 되는 거죠. 그거는 금방 까먹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기의 그릇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고 이야기 흐름을 정리하던 방식으로 한번 결을 내놓는다. 그때 지도와 연표가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진짜 그거 하고 나면 보여요. 눈에 도드라지게. 주요 사건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만 외우는 거지. 그것만. 주요 사건만 연도를 외우는 거.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공부할 때 진짜 쉬워져요. 네. 그 연도를 외워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쉬워집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렇다고 모든 연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연도만 외우세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연도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어떻게 공부하냐? 교과서를 일단은 여러 번 읽습니다. 읽어가면서 디테일한 암기를 해요. 자, 적어도
서너 번을 읽으면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외웠던 것을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건 제가 이번에 역사 공부 가르치는 애들 다 강조했어요. 그죠? 무조건 암기해야 될 게 뭐라고? 지도, 도표, 사진, 유물 사진, 유적 사진 이런 거 내가 무조건 보랬죠. 그죠?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고. 그걸 내가 10번, 20번을 얘기해놨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고 교과서 몸글만 읽어놓고 다 외웠어야 하고 문제 푼 녀석 있죠? 이번에 다 틀렸죠? 그 생글쌤 말을 왜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우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니네가 지도, 도표, 사진 무조건. 왜? 선생님들 문제 낼 때 그거 갖다가 문제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 도표,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코멘트를 보지 않으면 그거 안 외워놓고 하면 시험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몸글뿐 아니라 여러 컬러풀한 것들을 다 외운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메타인지죠? 자, 자습서 구입합니다. 시험 2, 3일 전에 뭐해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내가 외웠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외운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습서 문제 풀어보세요. 네, 이거 사는 거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나 이거 풀고 안 풀고 20점 이상 차이 나요. 2만 원으로 20점 건지면 괜찮잖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마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꼭 시험지 받고 나면 다 분명히 외웠는데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그거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매번. 그러니까 시험 5분 전까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라. 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제발 부탁이야. 노트를 왜 만들어? 노트를 왜 만들어? 노트 만들다고 막 시간 엄청 써요. 막 다 정리했어. 고려, 전기 막 다 정리했어. 정리하느라 3, 4시간 걸려놓고는 그거 보는 거는 20분밖에 안 본다니까. 아니 서점에 가면 그 참고서들이 다 정리되고 요약돼 있는데 그걸 뭐하러 내가 다시 정리해요. 정리된 거 보세요. 네, 이미 다 있습니다. 정리된 거 반복해서 보세요. 중요한 건 내 머리에 넣는 거야. 자, 이건 필요하지. 내 머리에 들어갔는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빈 종이에다가 정리해 써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괜찮죠. 다시 꺼내는 거니까. 그죠? 삼성 6부제 다 써보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각각 뭐 하는 거든지 머리에 있는지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된 것 같은데 써보라면 안 나온다. 그거 뭐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써봐야 돼요. 네. 혹은 말해봐야 돼. 자, 외워졌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역사시험 안 칩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얘기해 줬는데 그렇잖아. 생글쌤 설명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그죠? 역사 통인데 내가 여기서 내 수업 들으면 역사 다 이해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역사 나는 역사 자신 있어요. 아니라니까. 시험 문제 받아보면 이번에 확인했을 거예요. 뼈저리게.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에 외우는 거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과목. 사회. 이러나 저러나. 네. 사회는 진짜 찐 벼락치기 과목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건 다 전시체제인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차례를 외우세요. 차례. 단원, 큰 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 소단원의 1번, 2번, 3번 제목 차례 외우세요. 네. 이걸로 내가 어떤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가 위치 확인이 돼요. 그래야 앞뒤를 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차례 외웁니다. 그 프레임이죠. 사실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은 먼저 준비하라 했잖아. 그죠? 큰 거 먼저, 뼈대 먼저 가는 거예요. 골조 공사 먼저 하는 거야. 그래야 디테일한 암기가 돼요. 이거 안 한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외우려면 줄줄줄줄 셉니다. 자, 차례 외웠으면 자, 교과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회는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되고 사실은 문제들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풀리는 게 많아요. 역사와 달리 응용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모든 교과서마다 각 단원 끝에 반드시 요약된 페이지가 있어요. 네. 어떤 녀석은 우리 교과서는 없는데요 우기더라고. 갖고 오라 그랬어. 펼쳐주니까 있었네요 이러고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일부 교과서는 거기에 이제 그 빈칸을 만들어놔요. 그거 이제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빈칸 다 채워놓고 그대로 해서 무조건 외웁니다. 네. 교과서마다 단어 끝에 요약된 페이지는 무조건 외웁니다. 안 보고 써봐라. 1단원 써봐. 그러면 쓸 수 있게 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쵸. 자수도급에서 시험 2, 3인정 문제풀이 2만원 미만으로 20점 차이 나온다. 최후의 순간까지 반복해서 암기 역시 강조합니다. 노트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는 거 있으면 그 필기 노트는 반드시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프린트물 나눠줬어요. 그리고 프린트물에다가 필기를 했어요. 그거는 좋지. 그거는 봐야죠. 네. 그러나 그거와 별도로 또 교과서 펼쳐놓고 노트 만드는 거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네, 이미 다 있다. 네, 암기 과목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잔소리 시간이잖아. 원래는 이 내용을 모든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 모아놓고 방학 기간에 한번 제가 여기서 떡볶이 먹여가면서 2시간 동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 디테일이 뭐겠어요? 잔소리가 더 많은 거죠. 예시가 더 많은 거죠. 그만큼 이번 결과에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생글쌤 가르쳐준 대로 진짜 다 나왔어요. 맞아요. 가르쳐준 대로 다 나왔어요. 제가 안 가르쳐준 거 시험에 나온 거 있냐고. 없잖아. 어떤 애들이 선생님 안 가르쳐준 거 나왔는데요. 제가 다음날 바로 보여줬어요. 자, 선생님이 요거는 참고로 나눠주는 자료인데 반드시 볼 필요가 있어. 펼쳐주니까 그 제일 앞에 시에서 어떻게 운율을 만드는지 법칙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 첫 페이지. 줬다고요. 아, 진짜. 이거 찍는 이유 중에 절반은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다 도와주고 공부 다 도와줬는데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비 다 내놨는데 70점이 뭐예요? 공부한다고 한 친구가. 그것도 중학교에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뭐야?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이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쵸. 명색이 생글인데 저한테 배워서 역사 60점 나왔다. 그 말 듣고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친구를 야단치는 건 아니고 지금 뭔가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도움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나 진짜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라는 어떤 디펜스.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영상을 통해서 사실 공부에 자극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난 왜 공부한다? 호모사피엔스니까. 그리고 중학생이니까 일단 하고 본다. 또 어떻게 공부한다? 습관 만든다. 주간 계획 짠다. 주간 계획 짜서 한번 해본다. 해보세요. 진짜. 중학과정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점수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머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일단 잘하고 보자. 나중에 네가 요리사가 되건 이종격투기 선수가 되건 중학과정은 잘하고 보자. 또 잘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혹시 알아요? 나는 공부머리 없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나도 공부하니까 되는데? 공부 재미가 있고 공부 재미 붙이고 나니까 나는 공부로 대성할 녀석이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운명처럼 확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시고 다이어리 만들고 한번 시도해 보셔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각 과목별로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다 출력해서 갖고 계세요. 요거. 그래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고 또 의문사항이 있거나 좀 고민이 되거나 멘토링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잔소리 듣고도 나는 잔소리 더 들어야 자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잔소리 얼마든지 해줄게.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분발해서 우리 그런 얘기가 들려요. 방화동 애들은 공부 못한다고. 방화동은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그렇죠? 방화동도 엄청난 이 공부벌레들이 있는 곳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선생님이 열심히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여기 생글 다니랬어 이렇게 오지 마. 나 진짜 그러고 다닐 거면 진짜 나한테 오지 마. 진짜 여기 오면 선생님이랑 묵직한 벽돌책 하나씩 깨가면서 고전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칼럼 보면서 하고 비판 정신도 길러보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지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10대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네,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